네. 자, 오늘부터 이제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뭐 다 세무사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일단 행정소송법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이랑 민총이랑 상법 이렇게 이제 그 상법은 이제 회사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양이 가장 적은 게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비하면 암기양이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민법 총칙에 비해도 한 2분의 1 정도로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 양이 절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선택은 잘하셨고, 단지 이게 만약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바이그잼이나 그 5급 공채 시험이었으면은 저는 행정소송법 선택 안 하라고 했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법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커리큘럼상으로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또 객관식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90점만 맞으시면은 다른 과목에서 좀 못 보더라도 이제 1차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90점 정도만 맞으시면 돼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이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소송법이 보충을 하면은 여러분들 1차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마 금요일부터 제본으로 된 책을 무료로 놔드릴 거고, 그 책으로 그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이랑 내일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강의하도록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행정소송법은 이번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하는 게 완벽하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이번 기본 강의 통해서 그 다음에 한 내년 1월쯤 아마 문제풀이랑 요약정리 강의가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두 가지 강의 딱 두 개만 딱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90점 나와요. 아시겠죠? 일단 이번 강의 들을 때는 강의에 빠지지는 않는 게 좋은 게, 법학은 세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문은 수학이랑 비슷해서 어느 한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강의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빠지지 않으시고 하시되, 너무 집중해서 행정소송법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렇게 행정소송법 100점은 어떻게든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과목들이 워낙 많이 와니까 그 중요한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고, 행정소송법은 저랑 같이 하는 강의 시간에 집중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전략이라는 걸 좀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무조건 붙어요.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1년 반 이 정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붙는 시험이에요. 어느 시험이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법고시를 볼 때, 저희 때는 이제 사법고시를 500명이 이제 합격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붙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98년도 40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연손 1년 3학년 때 붙었으니까 1년 늦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한 1년 7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험에 붙었어요. 별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 왜? 간단해요. 시험은 오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붙어요. 제가 뭐 고대법 때 나오긴 했어. 고대법 때 나왔지만 실제로 뭐 학생운동하고, 뭐 그 당시 학생운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학생운동하고 기무사까지 끌려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학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법고시밖에 없다. 집안이 뭐 부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의지를 갖고 이 먹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일요일 빼고. 일요일은 푹 쉬고 하루에 14시간. 그러니까 떨어질 시험은 아니더라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부터 100%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베이스가 없는 사람도 아무 베이스도 법대를 다녔지만 실제로 법학을 배운 적이 없는 학사연구 3번 맞고 이런 사람도 시간을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붙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붙을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일요일 빼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게 실행하기가 쉬운가? 어렵죠.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돼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지. 나중에 못해요.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기고 못해요. 그럼 이제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일단 평소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높게 정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딱 정하셔가지고 매일같이 자기가 그 강의 듣는 시간 빼고 독서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맥시멈으로 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6시간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한 3시간이나 4시간으로만 정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그냥 이런 패턴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돼. 그러다가 언제쯤 시험 보기 2개월 전,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다니는 거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학원 다닐 시간이 아깝거든. 그때는 저는 이제 집 앞 독서실에서 먼저 이제 저는 뭐 집 앞 독서실이라고 하지만 집이 이제 그 당시 그 사법고시 학원이 있는 데가 이제 대학동, 그러니까 신림동이었으니까 그 근처였으니까 하여간 집 앞 독서실에서 계속 혼자 하루에 14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시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붙어요. 아시겠죠? 거의 붙습니다. 꾸준히 하다가 마지막 2개월 그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다가 마지막 2개월 아시겠죠? 그럼 14시간이 어떻게 나오냐?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12시까지 하면 5시간.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밥 먹고 여기서 뭐예요? 4시간. 14시간 나오죠. 이걸 지금부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2개월 전. 이때부터만 해주시면은 무조건 시험은 어느 시험이든 붙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시험은 뭐 행정수동법은 제가 어떻게든 90점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90점을 맞게 해드릴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려면 2차 시험에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2차 시험에 붙는 데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제가 세법을 강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목마다 특징이 있고 본인이 공부했을 때 과목의 어떤 친숙도라든가 또는 숙련도 이런 게 좀 틀리긴 하니까 그런데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저희 이제 사법고시는 행정법, 헌법, 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그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7과목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법고시 2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48점이었거든요. 48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어떤 거냐면 요 5과목은 뭐냐면 공부를 시간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드립게 공부를 잘하더라도 더럽게 공부를 잘하더라도 다 많이 올라와야 65점
그러니까 100시간을 투자해도 65점. 근데 한 5시간 투자해도 한 50점 정도 나오는 과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 5과목은 그냥 5시간 투자해서 50점 맞자라는 전략을 잡은 거야. 그리고 요 2과목은 만약 50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75점이 나오고 10시간 투자하면은 45점이 나와. 그러니까 바로 격차가 30점 짜리가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과목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2과목의 시간을 50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50시간보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헌법행정법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그냥 조금 약간은 남들보다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헌법행정법에서 67점이 나왔고 나머지 과목에서 한 40점, 42점 다 42점으로 깔았어. 그래도 평균 내면 어떻게 돼? 당연히 48점 이상이 아니라 55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점수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 스태프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서 또는 그 세법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상담 받으시면서 잘하시는 분의 점수가 어느 정도고 못하시는 분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이 점수 갭이 별로 안 크다. 그럼 그 과목은 시간을 투자해봤자 뭐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과목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고 못하시는 분들은 한 50점밖에 안 나오고 30점의 갭이 있잖아. 그럼 여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80점 맞으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30점 더 맞았으니까 뭐예요? 무조건 붙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차 과목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등포야말로 자기의 전략 과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전략 과목. 그래서 그 전략 과목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하시고 전략 과목이 아닌 과목은 조금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다른 사람보다 약간 모자르게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그러게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시험에서의 붙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됐고 이제 혹시나 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 소문자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하는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과 이제 내일에 걸쳐서 강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행정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법대생들이 그 법대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게 법학 통론이라는 법학 개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거의 내용을 좀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그리고 내일 하는 이 두 강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행정소송법 기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설명은 거기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강의는 이제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98년도부터 시험에 붙어서 사법고시 26살 때 군대 갔다 와서 26살 때 붙었으니까 되게 일찍 붙었고 그래서 그때 붙고 나서부터 강의를 했어요. 연수원 들어 검사 1년 할 때 검사 남부지검에서 할 때 그때만 안 하고 나머지 때는 다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나 뭐 나무위키 보면 제 이름 치면 나올 거예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뭐 그 자세히 나올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부분은
세법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 이론을 알고 계시면은 세법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럼 뭐냐? 첫 번째, 행정소통법도 법인데, 그럼 법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에는 여러 규범들이 있어요. 윤리규범, 도덕규범. 근데 법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럼 법이라는 규범이 윤리규범, 도덕규범 같은 규범과 다른 특징적인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규범을 법이라고 부르느냐? 하고 했을 때 법이라는 규범의 특징은 국가에 의해 그 준수에 있어서 강제력이 행사된다. 이게 이제 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의 윤리규범, 법이 아닌 윤리규범으로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어른한테 반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존댓말을 써야 된다. 이게 윤리규범이야. 근데 이런 윤리규범을 위반해서 아이가 어른한테 반말을 했어.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동원해서 그 애를 체포해가지고 강제로 교도소에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강제력 행사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자, 형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 형법이란 법을 위반해서. 그럼 뭐예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가지고 경찰관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체포한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형사소송 제기해서 형사법원 판사를 통해서 징역이나 사형 같은 형벌을 부과하고 교도관이라는 국가기관이 그 사람을 강제로 교도소에 가두든지 사형을 집행하든지 하겠죠. 이렇게 법이라는 규범은 다른 규범과 달리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 준수를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을 다 법으로 전환시켜서 국가가 강제력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 조그만 규범도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 이 규범도 법으로 만들어서 위반하면 국가가 강제로 경찰관 동원해서 그 사람을 애를 교도소에 가두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에 다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규범, 바로 국가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되는 규범은 만약 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위반하게 되면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바로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법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강제로 행사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최소한의 규범, 바로 그거를 위반하면은 국가가 파괴될 염려가 있다. 또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염려가 있는 이러한 규범만을 법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기업들은 자유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국가는 항상 법을 통해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는 나쁜 놈. 국가는 왜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기업은 자유를 원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을 그냥 법에 의해 규제하지 않고 강제력 행사하지 않고 기업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결론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만 예를 들어 봅시다. 세월호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법의 선박안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세월호 같은 선박은 아예 출항 자체, 그러니까 그 운항 자체가 금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출항을 못했어. 그런데 선박안전법이라는 법이 개정돼서 세월호 같은 선박도 출항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법에 의해 금지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호가 출항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거잖아. 한마디로 기업의 목표, 사람은 미래다, 두산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 이건 완전 개구라죠, 개구라. 어디서 그죠? 상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요, 주주의 이익이에요.
사람을 몇 천만 명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기업의 목표는 이건 상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어. 주주의 이익이 1%라도 더 된다. 사람을 몇십억을 죽이더라도 괜찮아. 이게 상법에 나와 있는 기업의 목표야. 근데 그 기업들을 자유롭게 허용해도 자유롭게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난리 나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안 좋은 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점 되게 많아요. 국가가 규제를 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버스, 택시, 항공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싼 거 아시죠? 아시죠? 이거 왜 그래? 법에 의해서 규제하니까 요금 못 올리게 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다른 나라 미국은 자유의 나라죠. 프리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시겠죠? 석유값이 이렇게 싼 미국에서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 수도요금 어마어마하게 비싸. 왜? 거기는 국가가 법을 통해 규제 안 하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아프면 병원 가는데 돈 많이 들까요? 안 들어요. 왜? 건강보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병원들을 규제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암수술, 여러분들이 암수술을 받으셨어. 얼마 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내는 돈. 아마 입원비까지 다 해서 항암치료, 특별한 진짜 표적치료제 같은 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한 200에서 300 정도밖에 안 돼요. 병원 입원비까지 다 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 보험이 적용 안 되면은 6천만 원 정도 들죠. 수술비. 아시겠죠? 다 아실 거예요. 왜? 근데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국가가 강제하는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민간보험, 민간회사, 그러니까 AI 생명이나 이런 데 민간보험회사에 의료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한 달에 드는 돈이 얼마냐? 3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도의 보장을 받으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보험료로 내야 돼. 그래야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민간보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외에는 뭐예요? 급여,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마트나 이런 데 큰 약국에 약들이 별의별 약들이 다 있죠. 자기들이 약국에서 약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료를 못 받아요. 나름대로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됐고, 법이라는 건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강제하게 행사되는 규범이라는 거, 이거 일단 됐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런 법이라는 게 종류라고 해도 되고 분류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의 종류, 법의 분류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법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하게 행사되는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법이라는 규범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건 사회 탐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성문법은 뭐고 불문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문법은 문자할 때 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서나, 그러니까 법의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 아무래도 대한민국 법전에 이렇게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법,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법, 이걸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불문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안일 문자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전에 그 법의 내용이 문자화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한 법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글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법,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 이걸 이제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세계 대다수의 국가의 대륙법 계열, 영미법 계열, 그러니까 세계의 법은, 모든 나라의 법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륙법 계열은 유럽 대륙,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미법 계열은 영국과 미국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계 대다수 거의 95% 이상이 대륙법 계열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지배를 받은 호주나 이런 데가 영미법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륙법 계열입니다. 이 대륙법 계열은 성문법 국가, 뭐냐? 법의 존재 형태가 원칙적으로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어떠한 내용이 법인가 이런 것을 법전을 보고, 법전이라는 그 문서로 되어 있는 그 법전을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법이구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륙법 계열은 법의 존재 형태는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영미법 계열은 불문법 국가, 영국과 미국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법의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영국 뭐 대법전, 미국 대법전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이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불문,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만 법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이 존재 안 해요. 그러면은 영국과 미국 국민들은 어떠한 내용이 영국과 미국의 그 법인지, 불문법밖에 없으니까 영국과 미국의 법이 내용이 어떤 건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의 불문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영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법이다, 영국의 법이다, 불문법이다 라고 판결 내리면 그게 이제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불문법이다라고 딱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게 불문법이다라고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미국의 불문법.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미란다 케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미란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연쇄살인마 같은 미란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인데,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인마야. 근데 이 사람을 미국 이제 연방경찰 FBI가 체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체포를 할 때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체포한 거야. 미란다라는 살인마를 분명히 살인한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그 형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형사소송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불문법으로 바로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은 범죄인한테 먼저 변호사 선임할 권리와 묵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 후에나 체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불문법이다. 근데 이런 미국의 불문법을 위반해서 미란다를 체포했기 때문에 이 체포는 위법한 체포고, 위법한 체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진실은 살인을 했지만. 미국의 불문법, 미란다라는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만 무죄로 풀려났어요. 아시겠죠? 물론 2년 후에 어떻게든 죽긴 죽었어요. 아시겠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서 이제 미란다 사건이라는 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바로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할 권리를 항상 미국 경찰들이 얘기를 하죠. 체포하기 전에, 수갑을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는 바가 좀 와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미국 영화에 보시면 항상 체포하기 전에 열나 때린 다음에 뭐야 수갑을 채우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는 대류법계요 선법이기 때문에 지금 미란다 고지 지금 이게 미란다 고지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대류법 계열로서 원칙적으로 법의 형태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일단 성문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에 봅시다. 먼저 헌법, 성문법의 존재 형태로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자, 헌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헌법. 근데 이 헌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국가의 최고법. 그러니까 법 중에 최상위의 법, 끝판왕 이런 게 헌법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법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만약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럼 그 법률은 더 이상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법률은 더 이상 국민과 관계에서 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헌법은 하여튼 어떤 국가의 최고 의사, 최고법으로서 어떠한 것도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위헌이 되면은 아시는 맞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이라는 걸 헌재가 내려서 파면시켜 버리죠.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헌법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려서 바로 파면시켜서 이제 대통령이 임기가 되기도 전에 잘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도대체 왜 헌법이 왜 최고의 법입니까? 도대체 왜 헌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든 간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이 왜 최고의 법입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이자. 이게 민주주의잖아. 그렇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게 민주주의야. 근데 자,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은 헌법 빼고는 없어요. 헌법은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에요. 나머지 성문법은 주인이 만든 법이 아니야. 근데 헌법은 유일하게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야. 주인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법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건데 이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민주제, 직접 민주, 간접 민주. 간접 민주. 그럼 직접 민주는 뭐고 간접 민주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간접 민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사를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출한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주인이 선출한 대리인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이걸 간접 민주라 해요. 그래서 간접 민주의 핵심은 뭐예요? 선거제죠. 선거는 뭐라고 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국민들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해서 간접 민주라 해요. 근데 직접 민주는 국민 투표.
이거는 국가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 이건 아니고 말도 안 되고 하다. 북한과 통일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북한과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였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과반수 이상 투표를 통해 찬성하면은 대한민국의 의사는 통일하겠다는 의사가 결정되는 거고,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과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선거제라는 게 있고 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선거제는 바로 간접민주, 바로 대리인을 뽑아서 대리인이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면, 투표는 뭐야? 직접민주,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법을 모르니까 기자분들이 이 투표랑 선거랑 서로 헷갈리게 쓰고 있는데, 법학적으로 보면 투표랑 선거는 다릅니다. 선거는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서 그 대리인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한번 거치잖아. 직접 민주, 국민투표는 국가 대한민국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대한민국 의사를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해 버리죠. 예전에 한번 국가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 이분께서 뭐예요? 주민투표를 붙였죠.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은 서울시는 무상급식 안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거예요. 서울시 의사를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근데 과반수 이상이 반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은 유일하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299명 전원이 어떤 헌법 개정을 찬성을 해서 의결했어.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고, 국민이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 그럼 헌법은 조문 하나, 글자 하나도 고치지 못해요. 헌법은 오로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제정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헌법. 그래서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한테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면 그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더라도 그 법률은 헌법 11조로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외모로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 11조 위반으로 위헌인 법률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내리면 당해 도로교통법 조항은 더 이상 성문법으로서의 법으로서 효력이 제거됩니다.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돼.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법률. 이제 국회가 만든 성문법 있죠. 국회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뭐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무슨 법자라고 들어가면은 보통 법률, 국회가 만든 성문법으로서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다 거기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국제법은 뭐냐?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FTA라는 조약이 체결됐어. 그럼 그건 우리나라에서 성문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으로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과 규칙. 명령과 규칙 했는데, 명령은 뭐냐?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 정부가 만든 성문법. 규칙은 뭡니까? 여기서 명령 규칙 할 때 규칙은 국회, 법원, 헌재라는 게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헌재라 할게요. 그다음에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요 네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가 만든 성문법을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위 규칙 이런 것이 이제 명령과 규칙할 때 규칙이라는 성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인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어차피 책에 다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대통령이 만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으로 보통 이제 시행령,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법 배우시면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든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만든 부령, 총리령 부령. 요거를 이제 실무상으로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래서 실무상 용어로는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지만 그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이 맡은 부령이라는 법규명령입니다. 참고로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고의 법인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한 국가기관한테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독재로 흐를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각각 다른 국가기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그다음 행정권, 법을 집행할 권한은 정부한테, 그다음에 사법권, 법률상 쟁송 해결할 권한은 법원, 그다음에 헌법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재, 그다음에 선거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선관위 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요 5가지 기관은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국회의 수반은 국회의장이야. 법원의 수반은 대법원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는 아시겠죠? 대통령의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임 판사한테 명령 내릴 권한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직 삼성전자 대표이사, 현대건설 직원한테 그 명령 내릴 권한 없잖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들한테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어.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일 뿐 국회의 수반도 아니고 법원의 수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등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밑에 있는 기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등한 관계예요.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반.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공무원 시험도 달리 뽑죠. 국회 공무원은 뭐예요? 아예 예산이 다르고 그래서 국회 공무원 뭐예요? 입법고시 또 국회직 8급 이런 식으로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어요. 정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 시험, 공채 시험은 전부 다 정부 공무원 시험이죠. 법원은 법원 행시, 그러니까 법원 행시나 법원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도 시험을 따로 봐서 공무원들 뽑아요. 아시겠죠? 얘들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문법으로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할 때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만든 성문법을 조례라 하고, 조례와 규칙할 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자체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 이걸 규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규칙, 서울시 교육감 규칙 이런 게 이제 규칙이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성문법. 대표적인 예로 무상급식 조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법,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형태로만 법이 존재합니다. 성문법과니까. 단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성문법만으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 그런 경우에는 비록 성문법까지만 성문법만으로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이런 5가지의 성문법만으로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이제 불문법이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나라에서 관습법.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법으로 인정한. 불문법도 법이니까 불문법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위법이라고 했을 때 불문법도 어쨌든 법이에요. 불문법에 위반해도 위법이 돼요. 네, 관습법. 이 관습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문법인 이 5가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이제 대법원이 법으로 인정해 버린. 그래서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법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 이 관습법으로 관습헌법으로 성문법으로서의 헌법이 아닌 불문법으로서 헌법, 관습헌법으로 인정된 게 아주 미친 사건인데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부터 해서 모든 헌재, 법원, 뭐 국회, 청와대 모든 선관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수도는요 국토 중앙에 있는 게 맞아요. 또 우리나라가 만약 통일될 거라고 하면은 수도를 서울로 계속 놔두는 게 맞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국토 중앙은 서울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통일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토 중앙은 서울이 아니라 뭐예요? 세종시가 맞아요. 이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제 법률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헌법에 위반되니까 위헌 결정을 해서 당의 법률을 무효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 법률을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헌재 재판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개동 쪽에 있는데 북촌 한옥마을 쪽에 있어요.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되겠다. 거기 되게 좋아요. 이해는 돼. 왜냐면 거기 되게 좋거든. 맛집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서울에 계속 개동에 남아 있고 싶거든. 종로 개동에. 근데 이 법률에 따르면 세종시로 내려가야 돼. 자기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난 서울에 남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 성문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 불문헌법으로, 불문관습법으로, 관습법으로서 조선시대 내내 600년 동안 수도가 서울이었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법이 있다. 불문헌법이. 그러니까 당의 법률은 불문헌법 위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라고 해서 결국 법률을 헌재 위헌 결정 내려서 법으로 쓰려고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행정부만 이전하는, 아시겠죠? 청와대는 그대로 둔 상태 행정부만 이전하는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소원 제기됐는데 헌재가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 행정부만 가니까 뭐 이건 합헌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종시로 행정부만 이전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니 뭐니 이런 건 다 여기 서울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죠. 헌재 재판관들이 지들이 안 내려가겠다.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지들이 안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참. 네, 어쨌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관습헌법, 조선 600년, 조선왕조 600년 동안 수도가 서울이었다는 관습헌법이 있다. 평양이나 경주는 더 심하네. 900년 도읍이어서 신라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리. 서양에선 정의라고 하는 조리. 자,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성문법이나 관습법을 적용했는데 또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라는 걸 법으로 인정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이. 이 조리는 당해사 안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을 적용했는데 또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 나와.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 서양에서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법원이 판사가 합리적 판결을 내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군산시 대명동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폭력배가 아주 오래된 사건이 한 30년 전 사건인데 성폭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그 감금해 가지고 그 인신매매해서 감금해서 밖에서 이제 자물쇠를 잠고 성매매를 시킨 거야. 군산시 대명동에서. 알겠죠? 근데 이 여성들이 밖에 이제 쇠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어.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찰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자기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했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야. 근데 경찰관이 쌩 까고 간 거야. 아무런 구호도 취하지 않고. 왜? 조직폭력배한테 돈 먹었던 그런 경찰관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이 족복이 이 열쇠를 잠갔으니까 밖에서. 결국 이제 그분들이 죽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을 좀 했으니까 1년밖에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부검을 할 때는요 검사가 반드시 입회하에서 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의사가 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입회하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상관없더라도 저희가 가야 돼요. 국가서에 참 많이 갔어요. 국가서에. 옛날 국가서는 진짜 심했어. 지금은 좀 뭐 나아졌겠죠. 제가 2000년대 2001년 그때는 국가수가 진짜 심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불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들에서 이 가족분들이 가장 부검할 때 저도 숨겨요. 사실 가족분들은 차마 못 보니까 못 들어오고 검사가 이제 직접 보는데 폐가 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게 거기서도 나왔을 거야. 누구지? 그 비밀의 숲인가? 그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뭐냐면 이 검은 수검댕이 같은 뭐 검은 게 좀 있으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연기 질식해서 죽은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1등이 바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죠. 제가 사랑니도 뽑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인생 겪으면서 가장 아픈 게 튀김 잘못해가지고 기름이 튀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사법 연수원 때인가 그때 한번 요리 한번 해보겠다고 유승남 한번 해보겠다고 튀김했는데 그냥 얼음이 있는 그 상태로 넣은 거야. 파삭 해가지고 이제 기름이 여기 절반.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절반이랑 여기까지 다친 거예요. 처음에 안 아프더라고. 실전에 들어가 봤어. 아니, 조금만 더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에 안 아파. 근데 점점 칼로 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픔이 아니야. 칼로 이 몸을 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면 안 아파. 근데 찬물에 이제 30분 있으니까 뭐예요? 저체온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 그럼 칼로 계속 쑤셔. 너무 아파서 진짜 119를 불러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에이 1도네 그러면서 연고를 발라주더라고. 처음으로 의사를 때릴 뻔했습니다. 이 새끼가 그러면서 나 아파 죽겠는 거죠. 근데 불에 타 죽는다는 건 3도 이상이라는 거야.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1도인데도 못 견딜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저 웬만한 고통을 잘 견뎠거든요. 화생방 같은 경우는 저는 우스웠어요. 화생방은 군대 갔다 오신 분 화생방 군대 갔다 오신 분 화생방 하셨죠? 화생방 할 때 괴로우셨죠? 제가 얘기한다면 그 1도 화상이 화생방의 1000배 정도 더 아파요. 아시겠죠? 근데 3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플까요? 팔다리 절단되는 건 10등 안 해도 못 깨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은 인신매매 나중에 찾게 된 거야 어떻게 간에.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을 제기했어. 이 경찰관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근데 법에는 경찰관이 그런 경우 구호조 취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성문법 어디에도 관습법에도 없어. 근데 이거를 경찰관의 그런 행위를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한 행위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 안 하면은 이건 사회정의에 반하자야. 그래서 최후의 불문법으로 바로 조리를 적용해서
국가의 임무가 뭐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그러한 놈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걸 적법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바로 사회 정의, 주리에 반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성문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성문법을 적용하고 성문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불문법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쉴게요.